거짓말 탐지기는 사람의 혈압, 맥박, 호흡, 피부의 전도율 등 생리적 반응이 거짓말을 할 때 변화한다는 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반응이 언제나 거짓말을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적인 거짓말쟁이는 아무런 생리적 변화 없이도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 믿을 만큼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사람에게 거짓말 탐지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과연 사람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만큼 거짓말에 익숙한 존재일까요? 아담과 이브의 장자인 카인은 질투심에서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생의 행방을 묻자 모릅니다. 제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뻔뻔스럽게 반문을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에 비춰보면 우리는 거짓말쟁이, 살인자의 후손일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조지 서바는 인간에게 거짓말은 제2의 천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서로 잘 아는 두 사람이 10분간 대화를 나눌 때 평균 두세 차례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일상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말보다는 비언어적 요소에 더 의존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과 명예교수인 엘버트 메라비어는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에서 언어적 요소가 담당하는 역할은 7%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표정이나 태도와 같은 시각적 요소가 55%, 그리고 목소리와 같은 청각적 요소가 38%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상대의 말을 믿지 못하는 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거짓말이란 무엇일까요? 철학적인 측면에서 거짓말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속이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 모든 거짓의 표명입니다. 즉, 진실이 아닌 모든 허언은 거짓말이고 죄인 것이죠. 반면 두 번째의 태도는 남에게 해를 입히는 진실하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으로 거짓말의 결과가 개입되는 입장입니다. 즉, 거짓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 것이죠. 흔히 이야기하는 white lie, 하얀 거짓말이라는 말은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간혹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선의에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앞서 얘기한 두 번째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서양의 풍습이지만 만우절도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거짓말을 수용하는 전통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무런 효과도 없는 약을 특효약인 것처럼 환자에게 주어 병을 치료하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도 거짓말의 긍정적인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 국제수학경시대회에서의 일입니다. 참가국 가운데 한국 학생들이 1등을 차지했고 미국 학생들이 가장 낮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시험 문제지 하단에 설문을 하나 제시했는데 그 내용은 당신은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1등을 한 한국 학생들은 대부분 아니요라고 답했고 최하위였던 미국 학생들의 경우에는 네라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를 놓고 미국의 교육 이론가들은 자국의 교육 방식에 대해 고심했다고 합니다. 교육 심리학에 긍정적 강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제공함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의 강도와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칭찬과 상을 통해 학습의 효과를 배가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의 교육 이론가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미국의 교육이 학생들에게 실제 학습 능력에 비해 과도한 긍정적 강화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 방식이 오히려 학습에 대한 동기와 노력을 약화시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 한국 학생들의 태도는 꾸지람이나 벌과 같은 불쾌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취하는 부정적 강화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였죠. 하지만 이것이 미국의 교육자들에게는 자신들의 교육 방식을 제고하는 계기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강화라는 교육학적 개념을 거짓말과 대비시키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현실을 왜곡하여 지나치게 긍정적인 격려나 과도한 칭찬을 하는 것, 또는 불쾌한 결과에 대한 우려를 심어주어서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거짓말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폴 에크만은 그의 책 내게 거짓말을 해봐에서 거짓말이란 상대방이 자신을 속여도 된다고 동의하지 않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 역시 거짓말을 하겠다는 의도를 사전에 알리지 않았을 때 성립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의 유형을 사실을 말하지 않는 은폐와 거짓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꾸미는 왜곡으로 나누었습니다. 그의 생각대로 은폐가 거짓이라면 진실에 침묵하는 것은 과연 거짓일까요? 1956년 중국의 마오쩌둥은 백화제방, 백가쟁명의 구호를 내세워 지식인들에게 진실 말하기를 권장합니다. 공산당과 사회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허심탄회하게 말하도록 한 것이죠.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많은 지식인들이 대담한 주장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오쩌둥이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해서 내놓은 책략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이들 불만 세력들을 공산당과 사회주의에 대한 적으로 규정하고 숙청합니다. 1960년에서 70년대에 이르는 중국 문화혁명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죠. 베이징 대학의 교수로 동양학의 대가였으며 중국의 국보로까지 초항되었던 지셴린 교수는 이 일을 계기로 거짓은 전혀 말하지 않고 진실은 전부 말하지 않는다라는 처세의 일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거짓과 진실이 동전의 양면과 같음을 보여주는 한 예라 할 것입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시작된 거짓말은 종종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칩니다. 1950년 초 미국의 메카시 상원의원은 공화당의 여성당원 대회에서 미국 국무부 안에 당원증까지 가진 공산주의자가 205명이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1950년대 미국을 휩쓴 메카시즘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에 미국은 핵을 보유하기 시작한 공산주의 소련과 세계의 패권을 두고 다투고 있었고, 중국의 공산화 등 공산주의 확산에 두려움과 우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메카시 상원의원의 주장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죠. 국무부 안에 공산주의 스파이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즉시 조사위원회가 소집됐지만 메카시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명단은 FBI의 단순 조사 대상자 명단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한 번 퍼진 거짓 소문은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막강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메카시 의원은 증거 없는 거짓 발언으로 미국 정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그가 적색의 공산주의로 지명하면 즉시 스파이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20세기판 마녀 사냥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에 기대어 얻은 힘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민주당뿐 아니라 자신이 속했던 공화당으로부터도 탄핵을 받기에 이르러 마침내 정치적 몰락을 맞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는 1957년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뜹니다. 그리고 그해 연방 대법원은 메카시가 공산주의자로 몰았던 인사들을 사면 복권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메카시 사건은 거짓말이 지니는 파괴적인 힘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거짓말의 종말도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는 거짓말의 속성 가운데 두드러지는 것은 상대의 약점이나 열등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오셀로의 주인공은 거짓에 속아 사랑하는 아내의 정숙함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내를 목졸라 살해하는 어리석은 죄악을 저지릅니다.
오셀로를 이렇듯 격동시킨 것은 그의 부하 이아고였습니다. 그는 승진의 기회를 그의 동료 카시오에게 빼앗기게 되자 앙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거짓의 덫을 놓습니다. 작품 속의 오셀로는 무어인, 즉 흑인이었습니다. 뛰어난 장군으로 수많은 전투에서 공을 세운 그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화려한 궁전의 멋진 백인 귀족들에 대한 무의식적인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아고는 바로 그 열등감에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오셀로에게 그 점을 상기시킵니다. 오셀로는 아름다운 백인 귀족의 딸이었던 아내를 의심합니다. 자신이 흑인이어서 궁전의 멋진 백인 귀족들처럼 세련되지 못해서 결국 오셀로는 거짓에 속아 사랑하는 아내의 목을 조릅니다. 죽여놓고 사랑하겠다라는 문학 속 최악의 거짓말을 내뱉고 마는 것입니다. 거짓은 남을 해치고 자신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결국 진실 앞에 벌거벗겨집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알베르 까미는 거짓과 진실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실은 빛과 같이 눈을 어둡게 한다. 거짓은 반대로 아름다운 저녁 노을처럼 모든 것을 멋지게 보이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거짓말은 언제나 그릇된 환상만을 만들어 내지는 않습니다. 거짓말은 반드시 진실의 반대는 아닙니다. 13세기 페르시아의 시인 사디의 말처럼 호의에서 나오는 거짓말은 불화를 일으키는 진실보다 나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거짓과 진실 사이를 불안하게 오가는 줄타기와 같은 것입니다.